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네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업이지요. 자, 생명 파트의 효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페이지 수로는 176쪽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176쪽에 자, 제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효소에 대한 내용을 할 거거든?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물질 대사라는 이제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파트는 쉬워서, 이제 문제만, 안 틀리고 잘 풀면 대부분 다 맞춥니다. 자, 물질 대사 의미가 뭐냐면, 내 몸 안에서도 뭐 물질을 분해하기도 하고요. 합성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밥을 먹었어. 그러면 밥을 분해해야지. 우리가 이러면 이제 분해 반응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했어. 그러면 근육 같은 거 막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물질이 합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일단은 분해 반응하고 그 다음에 합성 반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멋있게 우리가 합성 반응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화작용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물질을 분해하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화작용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물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자. 오케이?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용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동화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합성하는 거니까 조그만 애를 큰 애로 만들겠죠. 내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조그만 애를 큰 애로 만들려면 주위에 물질을 뭉쳐야 돼. 커지겠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합성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들어. 조금 어려운 말로 조그만한 애를 큰 물질로 만들어,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들어, 혹은 작은 에너지를 큰 에너지로 만들어, 다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화작용은 반대로 큰 물질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니까 고분자를 저분자로, 혹은 큰 물질을 조그맣게, 혹은 많은 에너지, 큰 에너지를 작은 에너지로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동화작용은 조그만 애를 큰 애로 만들려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얘네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반응이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란 말을 쓸 거고요. 이화작용은 큰 에너지를 작은 에너지로 만드니까 외부로 에너지가 나가는 거네. 그래서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림을 그릴 건데, 요 그래프를 살짝 보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큰 에너지를 조그마한 에너지로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큰 에너지, 고에너지를 저에너지로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동환지, 이환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큰 애를 조그만 애로 만드는 거니까 얘는 이화작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딱 요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밖으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거네. 요만큼 에너지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여기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의미를 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드는 이화작용, 분해작용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거꾸로 여기 저 작은 애를 높이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애를 높이 올리게 되면 저 에너지를 고에너지로 만드는 거네.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해요. 물질이 합쳐지니까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화작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동화작용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물질 대사는 요 내용이 다예요. 대신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내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자, 열이든 에너지든 왔다 갔다 움직임이 생겨.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포가 다칠 수도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뭐 종이 태우면 손에 두면 자꾸 못 잡고 있잖아.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애들은 우리 몸 안에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혹은 안전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라서 반드시 누가 관여를 해야 되냐면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물질 대사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176쪽에 보시면 물질 대사, 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돼 있고요. 세포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세포를 구성하거나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하는 걸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한다. 자, 물질 대사의 특징, 반면되니? 자, 물질 대사의 특징. 자, 물질 대사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나가기도 하고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 자, 거기 효소라는 단어 말고 생체 촉매라는 단어가 써 있을 건데 효소가 생체 촉매예요. 그러니까 효소 기능하는 게 생명체 안에서 하면 우리가 효소라고 보통 부르고 생명체 바깥에서 바깥에서 하면 우리가 보통 촉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생체 촉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효소를 뜻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동화작용은 그래서 저분자 물질을 우리가 고분자로 만들고 이화작용은 반대라는 거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포인트로 할 거는 뭐냐면 효소에 대한 내용이지만 약간 조금 어려운 거 하나 살짝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요런 내용이 나와요. 자, 뭐냐면 여기 포도당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우리가 포도당 정도는 화학식으로 좀 적어주시면, 적을 수 있으면 혹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포도당은 C6H12, 자, O6 요렇게 씁니다. 내가 얘를 분해할 거야. 분해하면 어쨌건 이화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분해하는 반응이 있음. 그래서 얘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분해를 하면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를 거냐 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 방에 빵 하고 분해할 수 있어. 한 방에 빵 하고 이렇게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분해하면 에너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 바깥에서 어떤 물질을 한 방에 빵 분해하면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연소라고 부를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내 몸 안에서는 이렇게 한 방에 빵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할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물질 대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분해 반응이니까 일반적인 분해 반응은 세포호흡으로 얘를 많이 들거든요. 이 세포호흡이라는 게 숨 쉰다의 뜻이 아니야. 우리 세포 안에 보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세포호흡이죠.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는 물질 대사는 세포호흡 과정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런 뜻. 그러면 얘는 한 방에 가요. 얘는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연소는 한 방에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온도가 200도, 300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변화가 생길 수 있음. 하지만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가는 거라서 한 35도에서 이렇게야 한 40도 C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리고 또 얘기지만 연소는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고 세포호흡 물질 대사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효소가 관여해서 안정하다. 대신 한 방에 분해하던 단계적으로 분해하던 방출되는 에너지는 똑같다. 그래서 얘는 자, 연소든 호흡이든 자, 에너지 총량은 자, 동일하다. 요 정도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자, 176조 맨 밑에 자, 물질 대사 세포호흡은 체온 범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안전하게 자 진행이 된다는 거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연소는 한 400도 표시되어 있지만 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한꺼번에 빵 하고 반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 포인트가 한번 볼게요. 이제 효소에 대한 내용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뭐 설명하기 전에 효소의 특징 한번 잠깐만 좀 한번 몇 개 적어 보려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한 방에 못 끝내겠다. 어쨌건 한번 지우고 한번 해야겠다. 자, 효소가 뭡니까? 그럼 효소의 특징 정도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안 배우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저거는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일단은 효소는 아까 좀 전에 뭐랬냐면 생체 촉매라는 단어 썼어. 효소의 자 생체 촉매예요. 반응을 도와준다 뭐 이런 뜻이 나올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간다 주성분이 자 효소의 주성분이 뭘로 돼 있습니까? 단백질로 돼 있습니다.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온도하고 특정 산성도에서 얘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입에서 분해되는 애가 있고요. 위에서 분해되는 애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입속에는 이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요. 위 속에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산성도에 따라서 이게 활동하는 장소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주성분이 단백질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와 자기가 좋아하는 산성도, 우리가 보통 pH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온도와 pH에서만 활동을 잘한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소 혹은 생체 촉매라는 뜻이 뭐냐면 요리를 할 때 칼이 요리에 사용이 되는 건 맞지만 음식 안에 들어가지는 않죠. 효소가 뭔 뜻이냐면 일종의 칼 같은 거야. 도구는 맞는데 실제 요리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무슨 뜻이냐? 얘는 자, 한 번 사용하고 끝이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뜻이야. 그래서 얘는 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응에 요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응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한 게 끝이 아니라 재사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 다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칼 예를 들었지만 생선 자르는 칼하고 야채 자르는 칼, 뭐 과일 자르는 칼, 고기 자르는 칼 다 다르죠. 얘도 마찬가지야. 물질에 따라서 작동할 수 있는 효소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한 물질은 한 효소에 의해서만 작동된다. 글씨 진짜 못 썼어. 그렇죠? 한 물질은 기질이라 부르는데 한 효소에 의해서만 작동됩니다. 이 말을 좀 멋있게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소의 특징은 이 정도가 있고 우리가 오늘 계속 포인트로 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아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 요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 뭐냐면 물질에서 뜻이 뭔지, 두 번째로는 이 효소가 무슨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포인트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선 활성화 에너지 포인트가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자 177쪽에 효소, 생체 내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촉매이고요. 2번 생명체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효소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효소의 특성이 몇 개 나와 있죠. 그래서 기질특이성.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물질만 분해할 수 있음. 두 번째,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음. 적혀 있는 거. 세 번째, 효소는 더 이상 뭐 증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뭐 한 번씩 뭐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앞에 거 지울 거라서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잠깐 설명 하나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또 긴팔 입으면 또 덥고 반팔 입으면 이제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고. 선생님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니네가 뭐 사과를 파는 사람, 그러니까 사과를 키우는 사과 농장주야. 그러면 사과를 한 해 잘 수확을 했더니 사과가 100개가 딱 수확이 됐어. 그럼 100개의 사과를 다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개 중에 한 30개는 좀 뭐 안 이쁜 것도 있고 뭐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좀 색깔이 좀 이상한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서 실제로 팔릴 수 있는 상품은 한 70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농장주는 기준이 되게 높아. 자기 뭐 사과 파는 사과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절대 안 팔아. 즉 특정 기준이 높아버리면 팔 수 있는 사과가 줄어드는 거죠. 내 말 이해되죠? 그러면 한 원래 70개 팔 수 있는데 한 50개밖에 못 파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또 어떤 농장주는 그게 없어. 무조건 그냥 돈 버는 데만 관심이 많아.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팔기 좀 애매한데 라고 해도 괜찮아 팔아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100개 중에서 원래 한 70개밖에 뭐 못 팔아야 되는데 뭐 90개를 팔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갑자기 기준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활성화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활성화 에너지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효소 파트에서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Y축은 에너지량, 에너지 크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아까 그렸던 것 중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애를 이렇게 간다라고 할게요. 뭐 이화작용 예를 드는 거지. 그러면 간다. 여기 어떤 물질이 이렇게 100개가 있어. 100개를 팔려고 해. 반응시키려고 해. 그랬더니 얘를 반응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필요하대.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세워 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애들은 얘를 반응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시키는 물질이 넘어가야 되는 언덕, 요 기준의 크기를, 되게 어려운 간다. 요 기준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는 액티비티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기준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준이 더 낮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런데 이미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무조건 저기 기준은 저거야. 그래, 알았어.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꼬드기는 거지.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야야, 이거 괜찮아. 팔아. 왜 나쁘지 않아. 그래 버리면 요 활성화 에너지가 한다. 요렇게 낮출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를 요렇게 낮추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특정 기준보다 더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뭐랬냐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준다 그랬어. 저기 반응시키려면 넘어가야 될 언덕이 요만큼이야. 그런데 효소가 작동하면 그 기준이 내려가. 그러면 반응이 더 잘 될 수 있겠지.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낮춰주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효소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원래 요 기준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반응이 더 느려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배워.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모든 걸 다 효소는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만 배우는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뭡니까? 라고 하면 물질이 반응할 때 반응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이 기준을 넘길 수 있는 애들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동화도 그렇고 이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이화작용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야 될 요만큼의 크기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효소는 무슨 기능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화작용 가지고 선생님이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화작용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려고. 동화작용에서는. 그러면 자, 조그만 애를 큰 애로 만들려고 할 거야. 그럼 얘가 넘어가던 덕이 요만큼이 돼. 그림 이해되나요? 그러면 애들이 근다. 아, 선생님,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네요. 자, 이화작용은 상관이 없는데, 동화작용은 넘어가야 될 언덕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동화작용인 경우는 저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흡수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나요? 응?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170, 잠깐만, 선생님 영상 잘 찍히나 확인 좀 합시다. 응? 어우, 잘 찍히고 있군요. 자, 그래서 177쪽에, 자, 중간에 2번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 느리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안 배운다. 그냥 빠르게 시킨다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뭐냐면, 자, 원래 반응했던 거, 처음 시작이 반응물, 나중에 남은 걸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이렇게 쭉 본 다음에 효소의 작동 원리라고 해서 선생님이 요거 하나 좀 설명 좀 하나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게 좀 그림이 좀 내가 잘 못 그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요렇게 생긴 어떤, 자, 물질. 그러니까 보통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자, 효소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자, 효소가 있고, 만약에, 그림이 못 그려. 너무 그립다. 자, 요렇게 생긴, 만약에 효소가 있었다고 할게요. 여기 효소 1번, 효소 2번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효소들이, 자, 물질이 들어오면 얘가 분해하고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여기 입체 부위가 안 맞아. 그래서 입체 부위가 안 맞으면 얘는 작동이 안 되고 얘네 둘이 작동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합체를 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끼어 들어가면, 그림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렇게 끼어 들어갈 거야. 이 끼어 들어간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학교에서 안 알려주면 그냥 그로 넘어가시면 돼. 이거는 이제 단어적인 부분이고 원래 이게 생투 내용이어서 디테일하게 막 배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소랑 기질이랑 묶여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못 써 글씨를. 효소, 기질, 자, 복합체, 이런, 자,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반응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번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있는 기질이 쪼개진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2번 효소는 또 다른 거 들어오게 되면 한 번 더 분해시킬 수 있겠죠. 쌤 말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177쪽에 중간에 3번 보시면 효소의 작동 원리라고 해서 효소의 입체 표면, 자, 표면 입체 부위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자, 기질이 달라지고 이렇게 들러붙은 다음에 물질은 분해되고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다, 이런 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참고하기 오른쪽에 보시면 효소의 활용 나와요. 뭐 발효식품이라든지 뭐 김치, 뭐 의료기기라든지 효소가 사용되는 곳이 되게 많다는 점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78쪽에 보시면 효소가 좀 잘 활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까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와 자기가 좋아하는 pH에서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뭐 내용은 이게 다고 실험이 하나 있는데 우리 책에 실험이 좀 대충 나와 있어서 이미 실험 하나를 지금 따로 필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시험에 꼭 나오는 실험이야, 실험. 자, 실험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자, 하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한글로 좀 쓸게요. 자, 과산화 수소라는 게 있어요. 과산화
수소. 얘는, 자, 좀 독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분해를 하면 뭘로 분해가 되냐면 물하고 이렇게 산소로 분해가 돼. 자, 화학식 잠깐 적어볼게. 자,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H2O2라고 적습니다. 자, 분해하면 물이 될 거야. 그리고 산소가 발생할 거야. 그러면 잠깐 얘기했지만 과산화수소 자체가 약간의 독성을 좀 띠고 있는 거니까 빨리 얘를 분해시켜 줘야 돼. 그래서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그 우리 몸에 있는 그 효소의 이름이 이거 외우셔야 돼. 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예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실험이 뭐가 나오냐면, 자, 시험관을 예를 들어서 한 3개 먼저 그려볼까요? 시험관을 3개를 이렇게 자,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요쪽, 자, 1번, 2번, 3번 시험관 안에다가 다 똑같아. 여기에, 자, 여기에 각자 뭘 둘 거냐면 H2O2 과산화수소를 준비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자, 현재 온도를 다 똑같이 그냥 25도씨로 맞춰놨다고 칠게요. 자, 여기에 예를 들면 그냥 뭐 돌멩이를 집어넣었어. 뭐 그냥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뭘 둘 거냐면 생간을 넣었어. 생간 뭔지 알죠? 오케이. 자, 여기에는 자, 뭘 둘 거냐면 삶은 간을 넣어놨어. 우리 돌이 좀 너무 오바다. 돌 하지 말고 그냥 물만 첨가했다가 여기다 그냥 물만 첨가했다고 합시다. 해놓고는 여기 있는 과산화수소가 물 만나면 분해되나요? 거의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산소량은 적을 거야. 그런데 이 생간,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 안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간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간 성분에 들어있는, 간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여기 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기 때문에 기포가 많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야. 우리 그 기포가 누굽니까? 산소 기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세 번째도 어쨌건 간 넣었잖아요. 삶았지만 간도 뭐 카탈레이스가 있을 거니까 당연히 기포 많이 발생하겠죠 했는데 효소 자체가 단백질이야. 얘를 삶아버리면 효소의 기능을 잃어요. 그래서 얘는 산소 기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분해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험을 여러 번 더 거쳤어. 실험을 여러 번 더 거쳤는데, 자, 똑같이 지금, 자, 여기 4번, 5번, 지금 똑같이 H2O2 과산화수소량은 똑같이 지금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얘가 뭐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생간을 넣을 건데, 여기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0도씨로 넣어놨어. 그럼 기능을 할까 못할까? 아예 안 하지는 않죠. 그렇죠? 하긴 할 건데 일반적인 생간의 체온 범위였으면 활발하게 했을 건데 0도씨 혹은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여기 있는 카탈레이스가 기능을 잘 못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째 실험은 뭐냐면 여기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감자 조각 혹은 감자즙 이런 거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감자즙 속에 뭐 카탈레이스 이런 거 없을 거니까 산소 기체가 기포가 안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감자즙 넣은 거에서 감자 조각이 상관없어. 기포가 역시 많이 발생을 하더래. 그 얘기는 감자즙 혹은 감자 조각 안에도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 혹은 카탈레이스 기능을 하는 애가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효소는 진짜 어려운 거 없죠? 맞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180, 자, 어디고? 지어. 선생님이 내용 설명은 지금 178쪽에 있는 데까지 다 했고요. 179쪽부터 뭐 내용은 어렵진 않은 거니까 거기 187쪽까지 자, 문제는 다 풀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뭐 여기 좀 단원별로 끊고 갈 거니까 효소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끊을게요.